아유, 저는 오늘 이런 분위기인 줄은 몰랐어요. 전 대학생들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 메일을 이렇게 볼 때, 그래서 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냐 이런. 그래서 서문도 제일 처음에 젊은 수다원을 만나서 참 반갑다. 이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 이 전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이 고뇌를 하시다가 결국은 그 제천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제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다원 될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법을 시작했다. 근데 그런 젊은 수다원을 만나서 내가 굉장히 오늘 기쁘다 이런 식으로 그 강의를 뭐 강의라기보다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수다원을 딱 훨씬 넘어서고 저보다 전 불교 전공자가 아니에요. 불교와 인연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좀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각사 어린이 법회에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래서 거기에 다녔기 때문에 오늘 내가 거기 가서 좀 참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요사체는 다 없어졌더만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중에 그 광덕 스님이 거기서 불광법회 할 때도 그때도 뭐 이렇게 좀 참석을 한 그런 인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젊은 불자들 만나는구나. 그러면 오늘 좀 공가를 좀 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전혀 저보다 불교를 훨씬 많이 하시고 이런 분이라 내가 어떻게 이제 강의를 진행할까. 그래서 제가 젊은 불자가 될 때면은 제가 열기를 가지고서 막 공갈 치듯이 몰아붙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 대상이 그럴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더듬더듬 하면서 서로 생각해 가면서, 그래서 그리고 PPT로 하는 거는 내가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제 사범대학교 윤리교육과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PPT 수업을 많이 이제 훈련을 하고 그랬는데, 그 PPT라고 하는 거 꼭 군대 브리핑하는 것 같이, 그리고 거기에 막 쫓아가는, 그래서 제가 PPT를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학생들하고 좀 그걸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나왔는데, 이제 공자 앞에서 뭐 없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 좀 실수하시더라도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붓다의 정치 철학 탐구라고 하는 책을 하나 냈어요. 제가 이제 전공이 사회윤리, 정치 철학 이런 걸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불교와 인연을 맺었으니까 좀 불교와 내 전공을 좀 결합시켜 보자 그래가지고 붓다의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을 낸 그런 또 이제 인연이 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자석에 앉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이거 뭐 헌법의 명문에 어느 나라도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나라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출발 자체가 정치와 종교는 동시에 출발해서 이게 재정일치입니다. 재정일치 동시에 출발하고 종교가 제시하는 교리와 정치가 제시하는 이념의 기능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리될 수 없고, 그리고 불교에서 하와 정신을 실천한다라고 그러면은
정치적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제일 또 이게 접근성이 좋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종교와 정치적인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내숭 떨어서는 안 된다. 이건 헌법이 뭐냐면 내숭이 아니다. 그리고 근현대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 발생은 다 정치와 종교가 결합돼 가지고서 나타난 거예요. 예. 뭐 이 기독교와 서구 세력이 합쳐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다 정복시킨 거 아닙니까? 예. 다 선교사들이 제일 앞장섰어요. 예? 예. 뭐 아시아에서는 일본 불교가 제국주의에 앞장선 이제 이런 거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치와 이 종교의 관계를 제일 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붓다 다르마다. 예. 그래서 이 붓다 다르마의 중도, 연기 이런 것들이 이데올로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이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절정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흔히 불교하면은 우리는 뭐 산속에서, 아시아 불교는 산속에서 있고 뭐 열반이니 해탈이니 이거 현실 생활하고 자꾸 좀 멀게 느껴. 원래는 그게 아닌데, 사성제라는 게 인간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주느냐라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건데, 그 아부달마 달마 뭐 이런 거 대충 보면은 너무 이제 현실하고 멀어지니까 소위 속죄의 문제가, 왜 원래 진제에서 속죄의 문제가 이제 등장한 거죠. 속죄는 우리가 아무리 진제라더라도 속죄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되는 거거든. 속죄의 언어가 없으면 전법이 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또 한국 불교 전통적인 가나선 이런 굉장히 진제적인 성격, 그 뭐 잣나무다 뭐다 뭐 똥막대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새 속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나는 한국 그 대승불교에서도 이런 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속죄의 문제가 등장된 게 대승불교의 등장과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나왔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이동 교수님도 진제와 속죄의 똑같음을 여러 운요 사상하고도 연결시켜서 이제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정치를 논하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엉뚱한 짓거리가 아니다. 이거는 이 진제와 속죄가 일여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무시하고 우리가 진제를 이야기하면 이거 잘못하면 말의 사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제와 속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한국 불교에서도 뭐 깨달음의 사해완이 이런 이제 하두가 등단된 것도 이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와 정치, 진제, 속죄 이걸 제가 이제 제일 처음 서론으로 꺼내 놓은 글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데올로기의 기능과 함정 그리고 중도라고 하는 주제를 내놨습니다. 지금 요즘에 이제 홍범도 장군의 동상 이전의 문제도, 이거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데올로기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데올로기 함정에 빠진 논란이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이 함정,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정치적 행위에는 밑바탕에는 다 이데올로기가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알려고 그러면은 이데올로기의 기능, 구조, 함정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데올로기 기능과 함정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뭐 다양한 학문적으로 길게 오만 정의가 다 있지만은 이데올로기를 광의로, 이념을 광의로 보면은 체계화된 관념 체계. 체계화된 신념 체계네. 신념, 믿는 거에 체계화된.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체계화된 신념 체계인데 거기다 집단이 붙은 집단적으로 믿는 신념 체계. 집단적으로. 요걸 넓은 의미에서 이데올로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데는 집단적으로 믿는 체계화된 정치적 신념 체계다. 그 앞에다가. 그래서 정치가 붙으면은 우리가 보통 협의의 이념 이데올로기라 하고, 정치가 안 붙으면은 이제 광의의 관념 체계다. 이제 뭐부터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원래 불란서 혁명 시절에 제일 처음 등장됐어요. 그래서 이데아하고 로직, 관념의 과학이다. 로직이 붙어가지고 이데아하고 로직. 그래서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의 사상은 다 거짓이다. 불란서 사상이야말로 진탱이다. 로직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데올로기란 말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데올로기를 뭐 허위다. 이제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이제 허위다. 그 다음에 뭐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들의 주장이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제 그게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건데 이데올로기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는 현실에 대한 상황 규정이에요.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제가 전공하는 그 윤리에 있어서도 사람을 악하게 보느냐, 선하게 보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서 그다음부터 싹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스타팅 포인트라고 이제 제일 처음에 상황 규정을 붙다는 우리는 거기서 사상을 고성제라고 그랬어요. 우리 고통이다. 고통으로 번역하면 안 되지만 결핍된 존재니까 고통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결핍된 존재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행이, 여러 가지 불행이 있고 그런 것에 욕망이 생기고, 이걸 여기서 인간의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탈출하느냐. 그걸 고성제로, 이게 상황 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념에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도그마틱 스타팅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출발할 때 생각이 쫙 다르면 이게 뭐 엄청나게 이제 벌어지는. 그래서 이게 현실에 대한 상황 규정. 그래서 이걸로, 이게 안경 쓰는 거예요, 결국은. 파란 안경을 쓰면은 세상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 쓰면 노랗게 보이고. 그렇게 한번 보면은, 며느리를 믿게 보는 안경 쓰면 뭐 모든 게, 아무리 잘해도 저게 내 재산 탐내고, 뭐 하려고 그런다고 뭔지, 이렇게 이 무슨 안경을 쓰는 데서 달라지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향 가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면 현실은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는 방향은 어디일 것이냐, 어디에 되느냐, 응? 여기에 각종 이데올로기들이 지향 가치를 어떻게 삼느냐.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소위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걸 지향 가치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계 실천방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불교에서는 8정도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데올로기들이 대체적으로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냈다는 이데올로기들이 현실에 대한 상황 규정, 지향 가치 제시, 실천 방안 제시, 요걸 잘 맞고서 결합을 잘 해놓습니다. 잘 해놓은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게 다
결합이 잘 돼 있죠. 민족주의 같은 것이 이게 결합이 시원찮아요. 민족주의는 우리가 막 피가 막 똑같다 뭐 그러면서 뭐 한민족의 영원한 뭐 당군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어느 민족이나 그래요. 그렇지만 이건 치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민족주의를 울부짖는 사람들은 이거 지도자들은 굉장히 열기 있게 이야기합니다. 신화를 많이 만들어요. 신화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막 이제 끌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대로 현실에 대한 상황 규정, 지향 가치 제시하고 실천 방법을 딱 제시를 하면, 근데 이런 거 만든 사람이 누구들입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못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딱 만들어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쫙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뭐다. 그러면서 여기서 어떤 현재의 세계를 진단하고 비판하는 도구를 이데올로기가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 함께다. 우리는 다 함께다. 어깨동무다. 우리는 동무다. 이것도 다 함께 제시해주고, 그리고 집단 정체성도 해주고, 그리고 그 집단을 동원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여기서 이런 이데올로기 기능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데 인간의 이데올로기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사회적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사회에서 태어나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 집안에 뭐 무슨 집안에 뭐 금지 강조 안 되고 족보 막 날조하기도 하고, 옛날 그 다 날조예요. 족족보 사 보면은 그거 다 그 집안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거든. 우리나라 족보 아주 사기예요. 사기꾼이 아주. 그거 다 집안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안 어른들이 만드는 거지. 나라도 마찬가지,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떠날 수는 살 수 없는데, 이데올로기가 이게 꼭 칼과 같아. 그래서 강도의 손에 쥐어주면은 흉기가 되고,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어차피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존재예요. 그러면 이 이데올로기를,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양가성이에요. 그래서 이데올로기, 이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학자들 모아가지고 막 이런 거 다 만들고, 또 이제 입하고 해가지고 국민들 그냥 딜이 혼란시켜가지고서, 아마 대표적인 게 히틀러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히틀러뿐만 아니라 진시황 시대부터 다 그랬어요. 이데올로기로. 그래가지고서 만리장성 쌓는다고 딜이거나 막 그거 하는 것들이 명분은 그럴듯하게 만들면서 이제 너희들 처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는다. 여기 와가지고서 말이에요. 그거 해라. 이거 돌라내는 게 너희들 처자식을 보호하는 것이다. 오만 그런 거를 해가지고서 엄청난 흉기죠. 그러나 또 굉장히 이 억압된 사람들이, 불란서 혁명에서도 노동자들이 억압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걸 하느냐 말이지. 이런 것에서 숨긴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이데올로기 함정에 빠지는 5가지 틀이 있어요. 5가지. 여기 이제 보면은 이데올로기 함정. 이 함정에 빠지면 부정적 역할에 기승을 한다. 이 함정을 딱 보면은 금강경을 읽는 듯한 기분이에요. 반야신경을 딱, 금강경을 읽고 반야신경을 읽으면은 이데올로기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 이데올로기 함정에 난 것은 다 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을. 그 상을 만들어 놔가지고 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상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물화의 오류, 이렇게. 물화의 오류는 언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언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위하여. 그래가지고 이 혁명식 자유라고 하는 게
자유가 도대체 뭐야? 참 복잡해. 제 정치 철학이지만은 자유하면은 그냥 머리가 빠개져요. 어? 수많은 자유의 종류에서부터. 근데 그냥 자유를 위하여, 그래, 자유다. 확 그냥 일어나는 그 언어의 물에, 우리 그 건강에서도 언어의 문제를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예? 그 상의 이야기. 그 다음에 논리의 오류예요. 논리적이면 진리이고 비논리면 허위라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뭐냐 말이야. 서양에서 이제 막 3단 논법이다 뭐다 이제 뭐 오만 실증주의 철학에서도 오만 방법으로 논리를 만들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논리야 다 쓰레기로 쳐버리는 게 구라파 철학이에요. 구라파 철학이 거의 불교적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양반 하이데거가 그래. 하이데거가 그리스 문명을 재생시키는 르네상스가 한 번 있었다. 구라파에 지금 두 번째 르네상스가 시작된다. 그거는 불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불교 전공자가 아닌데 한국 거 보면은 머리가 아파서 못 보겠어요, 솔직히. 나도 뭐 최근 퇴직한 십몇 년 지금 12년 정도 됐지만 불교책이 읽는 재미로 참 많이 그 즐거움을 얻었어요. 근데 되게 서양 책들이 더 아주 흔히 젊은 애들만 보면 쌈박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 그리고 12연기, 우리 12연기 쇠빠지게 외우잖아요. 그래. 12연기를 강의하는 우리나라 학자들이니 여러 사람 보면은 12연기 이대로에 빠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해석도 다 달라요. 12연기. 해석도 다 달라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구라파에,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사람 책거냐. 그 양반은 12연기가 12세기에서 스톱됐다는 거야. 그때쯤에서. 이게 더 연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그래서 12연기에서 연기론이 화석화됐다는 거죠. 화석화됐다고. 그걸 구라파 서양 철학자들이 다 그런 걸 다 분석을 해놔요. 아비달마에서부터 그런 거 다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뭐 유명한 다 12연기야. 12연기가 연기를 중단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구라파 그렇게 이제 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논리의 오류. 건강경에서 얼마나 논리를 내던지니까 이렇지 그러다. 이거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이거야. 이러거나 다. 참 건강경을 나는 어린이 부패 때 가면은 소천 스님이 대각사에서 건강경 하면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이 하고 중학생하고 그래 이렇게 아니고 그리고 스님들이 막 그러면 이제 종로에 이렇게 꼬마들은 풀통 들고 조금 중고등학생들은 거기다 풀 치려고 이렇게 붙이고 그런 이제 경험을 그렇게 그래도 난 그래 건강경 그래 그렇지만은 근래 들어와가지고 건강경의 맛을 근래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이데올로기니 이런 거를 보면서 야, 이 건강경이 참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느꼈는데 그 다음에 역사에 오릅니다. 역사라고 하는 거는 연기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이죠. 이런 요소 일어나면 이런 요소가 이런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개 역사는 뭐다 가서 방정식을 만든 서양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딱 방정식을 만들어가지고 역사는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이런 방정식으로. 요즘은 역사는 뭐 바이러스에 일어난다. 그러고 바이러스 역사를. 뭐 대표적인 역사관으로 인류사에 만드는데 계급론적인 역사가 되다. 그 다음에 소위 엘리트적 역사관. 역사는 결국 똑똑한 놈들이 지들이 다 해먹은 거야. 어? 그래서 노가리만 깠지. 그거 했지. 막 똑똑한 놈들이 모여가지고 다 해먹은 거야.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그걸 영웅사관이라고 그러죠. 뭐 여러 가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또 뭐 땅에 만드는 거 한번 뒤집어주면 다 끝장이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놓고. 그러니까 이 역사적 발전의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 팔자는 어떻게 해? 자기 팔자도 그거예요. 그럼 너 팔자 좋아. 앞으로 뭐 될 거야. 그러면 자기가 긍정적인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자. 이것도 속이는 거거든. 자자를. 그러니까 이 역사는 그 다음에 가치를 사실로 이렇게 뒤바꾸는 인정하는 오류예요. 이게 다 나는 하고 이것이 좋다. 나는 이것이 좋아. 이건 지향 가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좋다. 이게 규범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흔히 이제 학문적인 말로는 졸렌, 바람을 희망이지, 바람에. 희망을 사실로 만들려는 거예요. 자인으로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 옛날에 공부할 때, 입시 공부할 때, 이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나는 합격했다. 이렇게 써놓는 거거든. 합격하고 싶어라. 난 쎄빠지게 합격하고 싶어라.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나는 합격했다. 딱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를 사실로 오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데일이 엄청 많아. 우리는 성공할 것이야.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거기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적으로. 성공했어. 이건 성공이야, 우리는.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학적, 도덕적 확실성에 관한 오류란 말이야. 이거는 과학이야. 이건 과학이야. 이건 진실이야. 지금 서양에서 이야기했던 그 근대 과학의 그 데카르트적인 이분법적 이거 아주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양 철학이라는 게 지금 다 무너졌지만 결국은 플라톤의 복사폰이에요. 본질과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질이 뭐냐 말이에요. 불교에서 본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본질, 진화 이건 본질이 아니고 다 그런 본질하고 달라. 이 진화는 진화는 무아와 가치. 무아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진화라는 용어도 나오고 진화와 무아라고 하는 게 어깨동무하면서 방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뭐 진화를 아트만이다 뭐 어때? 이거는 그 진화의 그 출발점을 난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이렇게 이제 내가 좋아하는 도덕적인 과학 이 5개를 딱 해가지고 쫙 내려면은 여기다가는 수많은 신화를 집어넣어. 우리 단군 신화, 게르만 민족의 손수, 뭐, 민족이냐, 수많은 신화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갖추면은 우리는 이대로 인해 인간을 살아나가는 도구인데, 이대로를 모셔. 이대로를 모셔. 응? 이대로를 이렇게 모셔. 그래가지고 이데올로기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류사의 이데올로기의 노예로 피해를 본 사례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 우리 저 불교는 얼마나 위대한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랴. 이거 얼마나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기독교 문화권에서 나오면은 화형을 수백 번 당해야 돼. 절에 가서 나무 부처님 모아가지고서 도끼를 해가지고서 때를 까무러치고. 이거 참 기독교 문화 같으면 이거는 뭐야. 그게 참 나는 이 지구별에 태어나가지고서 이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감사해. 그래서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왔으면 내가 오늘 안 나왔어요. 근데 아주 젊은 대학생인 줄 알고 젊은 수다원한테 내 공갈 한번 쳐야 되겠다. 와 한번. 근데 다 이제 아담께서 아담께서 다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대륙이 비판 능력, 이 이대륙이 비판 능력과 중도의 금강경만 5분의 1만 해도 이대륙이 비판 능력 생겨. 난 솔직히. 이대륙의 비판. 그래서 구라파에서 이 불교가 진짜 제2의 르네상스다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다 이유가 난 있어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불교 정치 철학이 도대체 뭐냐? 저는 이제 이 불교 정치 철학에 대해서 단토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렇게. 이거는 뭐 벽돌로 있고, 모래로 있고, 뭐 이거는 뭐 나무로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끌어모아서 체계화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 있는 거 이 모래 끌어도 그래서 이제 세멘트로 이렇게 만들고 구조화 시켜봤는데 그 구조화의 방법이 바로 이대륙의 구조를 따가지고 이대륙 구조가 제일 처음에 상황 규정이죠, 제한 가치죠, 그다음에 실천 방안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 틀로 이 현실에 대한 상황 규정의 불교는 뭐냐, 그 다음에 제한 가치가 뭐냐, 그 다음에 실천 방안이 뭐냐,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셔요, 그거는. 그렇지만 이거를 속죄화해가지고, 우리가 그 이야기는 뭐 엄청 많이 듣죠. 뭐 사성저에서부터 뭐 다들 많이 들은 거. 이걸 속죄해가지고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아듣게끔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걸 이제 전달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그걸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전에 염세적 낙관주의라고 그러니까 그 고성제 보면은 그 서양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불교를 잘못 올 때에서 좀 비관주의, 허무주의로 이렇게 봐요. 뭐 나와가지고 고생만 딜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서 가는데 무아라고 그러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거. 그래 이런 염세적 낙관주의는 내가 만든 말은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에드워드 콘주가 그 우리는 그냥 이 중국 불교에만 젖어 있었잖아. 서양 사람들은 초기 불교 원전들을 거기도 시작을 했고 우리는 뭐 오랫동안 중국 불교에서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뜰 앞에 잣나무적인 그런. 근데 이 에드워드 콘주가 난 그걸 아주 염세적인데 굉장히 낙관적이야. 그래서 여기 버마니, 태국인이, 뭐 라오스니 이런데 스님 보면은 굉장히 낙관적이. 근데 기본적인 거는 고성제 아니야. 거기에 있으면서도 낙관. 고성제 속에서 낙관이 있는. 그래서 나는 그걸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그래서 이 염세적 낙관주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데올로기 함정, 비판의식도 여기서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연기론적 세계관, 뭐 이런 거는 연기론적 세계관은 이거는
뭐 내가 이제 설명을 하지를 않겠습니다만은 현대의 서양의 첨단 이론들은 다 연기론적인 세계관이에요. 철학이니 뭐니 연기론적인 세계관. 환경윤리니 뭐 생태윤리니 그 다음에 이게 대표적으로 나온 게 복합체계 이론이라는 거예요. 제일 선단 복합체계 이론이 바로 붓다의 연기론을 현대화시킨 용어가 이 복합체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현실적 인식론과 실용주의. 이거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죠. 그 뭐 독화살의 비유니 뭐 그래서 그냥 뭐 지구가 뭐 죽으면 어떻게 되고 본질이 뭐냐 그러면서 뭐 딸눈가 붓다가 막 그 쓰잘데없는 질문들 딜이하고 그 완전히 서양 철학의 형이상학적 이야기거든. 딱 그런 헛소리 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 화살이 어디서 날라왔고 주인이 뭐고 화살 촉의 그 성분이 뭐고 뭐 이런 거 물어봤거나. 일단 독부터 빼라 말이야. 독. 화살부터 뽑아야지 헛소리 하느냐 말이야. 그러면서 많은 그때에서 굉장히 방편 법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대리설법, 방편성법. 그래 이게 다 실용주의. 이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경전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팔만대장경이다 뭐나 이런 대상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거는 금기가 이르니까 이건 주입식으로 해주고, 여기는 교육방법 토론식으로도 해주고, 뭐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그러니까 경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서양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보고, 제일 처음에는 서양 사람들이 접근할 때는 초기 불교 그 경전 빨리어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신제학계 그쪽으로 통해가지고 접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중국 막 이렇게 아니 불교가 도대체 뭐야? 무지무지하게 많거든. 이거 뭐 종류가 티베트는 이게 다 이렇게 다양한 거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실용성, 실천성에서 나온 거예요. 티베트에 가면 티베트의 기회만큼 실천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현실적 인식론과 실용주의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써놨지만 여러분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이 그런 것들 이제 중도와 뭐 개방성 이런 거 이제 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걸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향 가치와 이상 사이가 뭐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속죄적인 용어로 치면 대자유인을 지향한다. 구라파 근대 문명의 자유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큰 이념이지만 그 구라파의 이념의 자유라고 하는 건 대개 개인의 자유와 돈을 벌기 위한 자유, 돈 버는 데 자유. 그거 이제 자본주의에 연결이 되죠. 이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탈출하는 이걸 자유라고 보고, 그 다음에 돈 버는데 지장 없는 깐스만 이게 자본주의론의 자유란.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아니냐, 대자유다 말이죠. 이 대자유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를 소개를 했는데, 이 사람은 붓다를 딱 해방자라고 그래요. 해방자. 해방자로 딱. 그러네, 제이콥슨. 그러면서 그 해방을 위해서 불교가 얼마나 다양한 칼을 휘두르냐. 칼이라기보다도 방편을 쓰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행복이에요. 붓다의 그걸 행복경이라고 하는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 붓다의 그 행복경을 보면은 붓다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황당하게 확 열반해가지고서 깨어나서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그래서 이제 행복을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면
세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존적 행복이에요.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몸을. 생존적 행복.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계적 행복이에요. 이 형제지간에, 자식지간, 부모지간, 그 다음에 직장동의 인간, 관계적 행복. 그 다음에 실존적 행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뭐 행복에 관한 글을 좀, 논문도 몇 편 발표하고, 이거로 특강을 해가지고 용돈도 좀 벌고 그랬어요. 행복론 가지고. 그래서, 근데 붓다의 행복은 이 세 가지를 적절히 결합시켜서 중도화시켰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대개 서양의 위대한 사람들은 실존적인 행복을 주장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미아 같은 것도 뭔가 이렇게 이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는 죄와 안락감을 이런 행복론이 많았는데 붓다의 그 행복경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살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이 다 행복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도반끼리도 그거 해야 되고 도반끼리 사이가 나쁘면은 이 도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좋은 도반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이야 뭐 이제 이런 관계적 행복 그 다음에 또 해탈의 그 행복 이 세 가지가 적절히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제한가치가 삶의 실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비공동체구위원이다. 그래서 제가 자비에 관한 책을 제가 싹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다 모았는데 우리나라에서 모을 거는 별로 없어. 우리나라에서 모을 거는. 그래서 제가 한 3, 4년 동안에 자비의 실천윤리다. 그래서 내가 이건 내 머리 침에도 안 걸리고 내가 그래도 붓다의 덕으로 그래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관음보살만 배워가지고 그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등학교 때도 관음보살만 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대학 교수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누라 아주 불심이 강한 마누라 또 얻어가지고 그것도 좀 젊은 마누라 얻었죠, 그렇죠? 아시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감사하고 이제 이런데 이거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자비의 실천. 자비에. 그래서 저 관음보살님 자비 덕으로 이렇게 되니까 자비의 실천윤리를 하나 쓰자. 그래 홍사성 씨도 그거 한번 쓰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비의 덕목이 막스 셀러의 그 독일의 유명한 철학가는 막스 셀러의 가치론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막스 셀러의 가치론의 서열에다가 맞춰보면은 자비가 진탱이 최고의 유해인 윤리야. 최고의 윤리야. 그래서 근데 이게 자비의 윤리가 구라파에서 오히려 더 그거 자비 명상이 이제 그 자료가 더 많이 책이 더 많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이제 자비와 공감과 연민과 친절 이게 무슨 관련이 있고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이거 선하다고 그래서 막 봉사를 막 해요. 이거는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빠가다공원에서 이제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요 근방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다 이제 이랬어요. 그 빠가다공원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면 거기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집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허무감에 빠져가지고 무너지는 사례. 그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내 발에 가가지고 그 어린애들을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무너져요. 거기 무너지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봉사하는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 칼날에 쓴다고 그래. 이 칼날에. 그래서 그 칼날에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주변에서도 저렇게 사회를 위해서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완전히 무관심해 하고 거기서 떠나니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걸 우리 구라파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다 분석을 하는. 그래서 그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는 가치가 뭐냐 이걸 자비로 보는 거예요. 연민. 그 자비는 연민은 또 이제 컴포시라고 하는데 그건 연민은 자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차피 말을 사용하니까 이 말을 사용하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정교하게 이 말 사용하면 희론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거든. 희론 1등은. 그런데 우리가 희론 안 하고 어떻게 또 사냐고. 그러니까 그 희론 속에서 될수록 그래서 정교하게 이제 그래서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것들 다 구라파에서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뭐 자비의 당위성만 이야기하지 사무량심만 사무량심에다 자비시사에서부터 그 보시지계에서부터 뭐 이제 쭉 나오는 이제 되게 이제 그런 거지. 이걸 속죄화 시켜가지고 우리 삶의 현실을 리얼하게 어떻게 이제 그걸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가지고 여건은 났는데 이제 이거 엮어놓으면 이제 내가 팍 쓰러질 것 같아요. 허무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걸 더 가지고 있어야 내가 뇌도 발달시키고 뇌도 발달시키고 뭐 중간 한 100매 줄여가지고 발표해보라고 또 이제 그러는데 그건 좀 이거는 내가 굉장히 이게 없으면은 이제 그다음부터 괜히 술만 많이 원래 술 좀 좋아하는데 술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요거는 아주 될수록 늦게 이제 발효를 시켜가지고 근데 자꾸 발효를 시키니까 또 허무하게 느껴져. 아유 이게 뭐 다 또 이제 그런 기분도 그 이제 들죠. 이게 다 그 이제 어떤 그런 이제 그래서 이 자비 공동체를 어떻게 이제 구현하느냐. 근데 이 자비 공동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실천 방안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는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가 보리심을 가지고 자기 수양을 하고 그 자비와 깨달음의 관계에서 우리 중국 불교에서 이쪽으로 거는 깨달음주의로 왔기 때문에 붓다가 그거 하기 전에 깨달을까지 그 본생경에 보면 자비행을 수억 겁을 했잖아요. 참 자비행을 그 앵무새로 그 화재 놔두고 그 앵무새를 그 물방울 날라가지고도 그 앵무새로도 하고 그냥 남 그거에서 그냥 시체도 그거 하고 본생경의 내용은 다 자비행이에요. 자비를 그래서 저는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비 없는. 그리고 붓다가 깨달아서 불교 있는 거예요. 붓다가 깨달았는데 중생한테 대한 자비심 베푸느라고 전법을 했기 때문에 불교가 있는 거지. 깨달음이 불교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붓다의 자비가 불교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부터 깨달음을 알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 한국 불교에서는 한때,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한때 깨달으면 형님이고 자비는 동생이야. 그것도 못난 동생이야. 깨달으면 아주 잘난 형님이고. 근데 지금은 많이 역전된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다가 거기 그렇게 한국 불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촌장이, 그러니까 그 보니까 월주신님이 거기서 이제 운동한 세계 공생체 운동인 그런 그 영향만 꽉 박혀졌더래. 야, 그래서 이 전법의 키는 자비다 말이야. 우리나라 국내 그도 마찬가지. 전법의 키는 자비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이는 개인 윤리적인 차원, 개인이. 그 다음에 이제 개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많이야. 우리 이동훈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많이 하원 사회 구조로 바꿔야 되나. 사회 구조. 그걸 이제 사회윤리적인 접근법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서양에서는 캐థ릭의 라이너르트 니부어라고 하는 사람이, 라이너르트 니부어라는 사람이 모랄맨 인모랄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저서에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개인은 도덕적인 사람인데 왜 비도덕적 사회가 되느냐? 개인은 다 도덕적인데 왜 인모랄 소사이어티가 되냐? 그걸 분석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회 구조와 제도가 그 선한 사람을 아까 들었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조와 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의한 측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격파를 하느냐. 그러나 여기서 소셜 저스티스, 사회 정의의 문제도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러죠. 사회 정의의 정의로는 정의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야 그 책 정의가 무엇이냐? 에? 마르크 샌달이 공동체주의자인데 뭐 책 엄청 팔렸는데 다 읽어본 사람은 3% 정도. 그렇게. 에? 그게 이제 그 통계가 어떻게 했냐면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그걸 많이 빌려갔어. 빌려가서 이제 뭐 신문에도 나 그래가지고 근데 다 읽었냐 안 읽었냐 뭐 어쩌고저쩌고 거의 안 읽었어. 그거 이제 뭐 아주 유행으로 한 거지. 그 이제 그 전에 마이클 샌달의 이제 공동체주의자적인 그거고 거기에 이제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 정의론에 아주 뭐 가파더 역할을 오랫동안 했죠. 무지배일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로 방정식을 딱 만데 이거를 싸그리 깬 게 아나마르트 센. 아나마르트 센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사람인데 후생 경제학자야.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아마르트 센이 The Idea of Justice, 정의에 대한 생각이라. 뭐냐, 그 공식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책을 보면은 이 아마르트 센이 이 중학교 때 아버지가 붓다의 생애에 관한 책을 줬어.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거를. 그래서 아마르트 센이 그 책을 읽고 굉장히 2500년 전에 이런 르네상스보다도 더 어떤 계몽주의보다도 밝은 이런 생각을 했냐. 그러면서 그 붓다에 반한. 그래가지고 이제 쓴 게 이제 그 정의론인데 이 양반은 소위 선험적 정의론이라 자꾸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이게 정의야 이렇게 내놓는 정의를 싹 부셔버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수기, 서로 이해하고 연민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자비 속에서 토론하고 그래가지고서 이걸 코그니션 저스티스라고 인정 정의론이라 서로 인정해주는 이런 정의론을 아마르트 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나는 이거를 연기론적 정의다. 그건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교적 관심으로 이걸 이용을 한 사람 내 아마르트 센을 기중한 자산을 아유 우리가 이런 사람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의 연기론적 정의 불교의 정의론에다 끌어들여야 돼. 이게 속죄화 시키는 거거든. 불교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렇게 개인윤리, 사회윤리, 사회구조 제도의 분야. 그다음에 소셜 무브먼트, 사회운동. 여샤도 하고. 이건 뭐 문제다. 이걸 선배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좀 조직적으로 근데 한국 사회 운동에 관한 책도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조금 젊었을 때는 관여를 해봤는데 의외로 사회 운동에서 갈등이 심해요. 근데 이제 갈등이 심한 그 원인들을 보니까 제가 느끼면 토론을 하는 교육 방법론적으로 보면은 토론하는 걸 몰라요. 어떻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규합하고 뭐하고 이런 테크닉 그래서 말이 톡톡톡톡 튀어나가면서 아주 사소한 것으로 얼굴 붉히다가 그냥 그 귀중한 그 운동 자체가 희지비리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독일이 얼마나 그 칸트에서부터 헤겔에서부터 그 근대 철학의 거두들이 다 독일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독일에서 어떻게 히틀러가 나왔냐 말이야. 어떻게 히틀러가 나왔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교육 방법이 거의 토론식이에요. 거기는 political education이라고 그래요. 다시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오지만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달라도 그걸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교육이 철저히 나. 그러니까 동서독의 그 갈등도 봉합하고 그 동독 출신의 그 메테르가 수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게 토론이 이게 원래 붓다 교육 방법론이에요. 붓다의 교육 방법론 청동도론 거기 청동도론인가? 거기 교육 방법론이 토론식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막 굉장히 점진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다음에 티베트에서 지금 하는 에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이렇게 나오는 굉장히 밑에서 차근차근 토론해요. 상사도는 자비예요. 중사도는 아라운되는 거고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상사도는 자비예요. 보리도 차제론이죠, 그 책이? 예, 보리도 차제론이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정치인의 불교적 성향에서 현대 정치가들의 와 불교의 관계를 제가 이제 쭉 그걸 했어요. 중요한 단어만 쭉 해서 자유주의와 불교, 자본주의와 불교. 불교가 굉장히 장자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꼭 뭐라고 하죠? 그 당시 상업 그 다음에 민족주의와 불교, 파시즘, 페미니즘, 아나키즘. 저는 붓다를 아나키스트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예, 저 학위 논문을 아나키스트로 썼는데 저는 불교와 아나키즘의 관계에 대해서 뭐 많이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예, 붓다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이죠. 칠불세법의 그 내용이라든가 그 나라 하나 야찌국 정복하려고 그럴 때 탁탁 다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완전 민주주의거든요. 예. 그다음에 사회주의, 자유와 평등과 중도의 사상이 이런 것들 다 같이. 공동체주의. 요즘 아까 그 정의론 지었던 사람이 공동체주의자거든. 그 마이클 샌드라를 이런 거. 이제 상우가 하면서 하는. 그 다음에 이제 녹색주의. 현대 녹색 운동에 여기 이제 녹색 환경연대 있지만 구라파에 뭐 울부짖는 그런 녹색 운동은 다 불교예요. 다 불교 거예요. 이론적 배경이. 피터 싱어가 동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피터 싱어가 내 또래예요. 46년 이제 내 또래인데 성균관대학교 석좌 교수로 쭉 와 있어가지고서 이따가 좀 떠났는지 모르겠네. 아주 세계적인 윤리학자로 그냥 명성을 날렸잖아.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나라가 다 피터 싱어지. 한국 불교도 나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뭐 식물까지 다, 그리고 이 바위 하나에도 다 소중하게 여기는, 다 이런 거지.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다 우리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토론 시간에 대해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있자면 한국 불교의 정치적 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는 민주적 정의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 전륜 성황에 붓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쌍 내려가서 내가 정치인 돼버려. 붓다가 그 경을 보니까 야, 내 여기 그래도 저 한나라의 왕족 출신이고 그게 다 업으로 남아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마라가 유혹을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저 정치로 나가면 내가 엄청 도와줄게. 그래서 분들한테 야, 내 쌍 한번 나가봐. 이 정치.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거 아니야. 이거는 막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이게 뭐 하고. 내가 아무리 정치를 해도 충성의 욕망이 끝이 없다. 그러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떻게 민주적 정의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 그 다음에 이념적 화쟁과 통일 미래상의 좌표 제시나.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제가 이런저런 글도 썼지만은 저는 다운 공동체주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이념적 지금 내 홍범도 장군의 그걸 이렇게 이제 보면서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서구 이념으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서구의 냉전 체제에 편입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다,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이제 편입. 제대로 공산주의 한 나라도 아니고 제대로 자유민주주의 한 나라도 아닌데 물화에 오류에 빠진 거 언어만 그런 거예요. 언어만 빠졌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로 분단되고 그거로 전쟁을 치렀어. 이게 엄청난 상처예요. 같은 민족으로 이념적 전쟁을 치른 거예요. 독일은 지네들끼리 전쟁을 안 했어. 그래서 이게 그거 된 거죠. 우리는 이거로 인해 가지고서 엄청난 전쟁.
그래가지고 그 아주까지도 그 상처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남북한이 콩이 마찬가지. 내가 군대 갈 때도 전방 가는데 괜히 이거 찍어대고 주변에 누구 있나 없나, 팔촌이 뭐에서부터 공무원 시험 가는 것도 자기 뭐 사촌이 그랬는데 그냥 공무원 시험도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처가 엄청난 거죠. 그래 이걸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그 전에 조소왕 선생님은 상균주의라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주의자야. 조소왕의 상균주의가. 그래가지고 임시정부의 이념으로 퇴책을 했어요. 그리고 광복군의 이념으로도 상균주의를 했어. 상균주의의 바탕을 보면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거 화엄 사상까지 다 연결이 되고 상균주의가 이 서구 이념이 들어오면서 그게 막 그거였어. 그 상균주의니 뭐니 이제 이런 거에 많은 거와 그 당군 사상을 그걸 한 게 대종교. 대종교가 일제 시대에 많은 독립운동 많이 했어요. 인정해서. 그게 다 이제 우리의 민족적인 그거와 평등 사상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사라져 버렸어. 상해 임시정부의 기본 그게 서구 이념들의 틀에서. 그래서 우리가 통일 미래상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거는 결국 우리의 이제 그 중도의 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속재화시켜서 틀을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 문제와 자비공동체의 지향 이게 이제 한국의 정치 철학적인 큰 과제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학생들만 온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오늘 대학생들이 강의 끝나면 내가 소주 한 잔 사줄게 이런 생각도 하고 왔는데 아랍만 모셔가지고 예 오늘 대학생 수준이에요. 예 올라서는 지하 통찰이 건드리는